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9월. 독일은 당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외부와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900일 가까이 봉쇄된 이곳에는 수십만 종의 식물 씨앗이 보관되어 있는 바빌로프 연구소가 있었는데요. 당시 연구소에 남아있던 50여 명의 과학자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쌓여있던 종자에는 손대지 않았고 결국 31명이 아사하는 순간까지도 종자를 지켜냈습니다.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종자. 세계는 일찍이 식물의 유전자 수입과 보존의 필요성을 깨닫고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의 농작물 수출 제한까지 더해지며 결국 세계 식량 위기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인류의 식량 위기, 그리고 종자의 주권을 찾기 위한 종자 전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차디찬 북극해를 지나 북극점에서 1300km 떨어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 새하얀 얼음으로 덮인 이곳에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 불리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이 저장고는 핵전쟁, 대홍수 등 인류에게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한 시설인데요. 살아남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식물의 씨앗을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이곳은 종자를 저장하는 금고라는 의미를 가진 시드볼트입니다. 품종당 500개의 씨앗이 보관되며 20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는데요. 감자, 옥수수 등 107만 종 이상의 작물 종자가 보관돼 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종자 금고 시드볼트.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2곳뿐인 시드볼트. 여러분은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우리나라의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드볼트는 국내외 야생식물 종자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지하 터널형 종자 연구 저장 시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지구적 대형 산불, 그다음에 화산 활동, 그리고 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림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이로써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종자를 보존하고 저장하는 일들이 점점 더 필요하고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시설인 이곳 시드볼트에는 국내외 야생식물 종자 약 4,900종 13만 8천 점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농작물 종자를 연구 저장하고 있는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달리 세계 야생식물 종자를 연구 저장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시드볼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지하 46m에 강화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외부 환경에도 끄떡없으며 영하 20도, 상대 습도 40% 이하로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된 야생식물 종자들은 지구적 재난에 의해서만 반출이 가능하죠. 야생식물 종자의 저장, 단순 저장이 아니라 저희는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건 인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일이고 국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러한 일들도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곳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곡물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도 보존해야 된다는 인식과 함께 시드볼트와 시드뱅크가 함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드볼트와 달리 시드뱅크는 일반적인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자를 저장하고 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2126종 11,242점의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보관 중인 종자는 다름 아닌 야생식물 종자입니다. 저희 여기는 야생식물 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드뱅크고요. 실제로 저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시드볼트가 있기 때문에 시드볼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드뱅크를 같이 만들어서 종자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밭에서 수확할 수 없는 야생식물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다니며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식물의 종자를 수집한다는데요.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집하기보다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종자를 불규칙하게 수집하는 이유는 바로 식물의 유전자 다양성도 함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야생식물 종자들은 외래종에 의존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산림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돌콩, 우리가 콩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기원종인 돌콩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 안에 담겨 있는 우리나라 돌콩이 분포하는 나라는 중국이랑 일본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가치를 알려주고 연구를 해야지 이제 앞으로의 자원 전쟁에서 이게 우리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자 내부의 수분 함량을 3에서 12%로 건조시키고 내부의 습기를 잡아줄 수 있는 제습제를 같이 넣어주고 뚜껑을 꼭 닫아줍니다. 저장 용기 겉면에 종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라벨을 붙여주면 저장 준비는 끝이 나죠. 영하 20도의 온도에서 저장하면 국내에서 자생하는 종자는 대부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물에 가까운 야생 근현종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CWR이라는 이 사업에는 스발바르 시드볼트, 노르웨이 정부, 그리고 영국의 왕립식물원 등이 함께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먹는 작물은 야생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의 품종으로 고정이 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죠. 유전 다양성이 너무 획일화돼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나 병해충, 식량의 자급률에 대해서 취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그러면 원래 얘의 원종이었던 야생종을 찾아서 다시 그 유용한 유전자 부분을 찾아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으로 2011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좀 늦었지만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하에 작년부터 저희 원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맞닿아 있는 흑해 세바스토폴 항구의 위성 사진. 곡물 운반선들이 항구를 떠나지 못한 채 묶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부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한 수출길이 러시아의 봉쇄로 대부분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And a lot of it is still in the barns of farmers. My neighbor, for example, he has two of my neighbors have more than half of last year's yield still in their stocks. 우크라이나는 곡물 2,200만 톤 이상이 저장고에 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5번째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국제시장 밀 가격은 60%나 올랐습니다. 더구나 에티오피아와 예멘 등 기아로 고생하는 나라에 지원하는 밀의 40%가 우크라이나산인데 식량 가격 상승과 원조 중단으로 5살 이하 어린이 11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Де вони необхідні і саме зараз у цей час. І вже відчувається, що ціни на зернові, а згодом і на інше продовольство можуть катастрофічно зрости.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 설탕 생산 1위 국가이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자국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 밀과 설탕 수출을 제한했고,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도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세계 식량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인 곡물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자국의 상황이 불안전하다고 생각되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금수 조치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처럼 많은 농작물을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국가들은 먹거리 수급의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나라가 경제적 또는 국방적으로 어떤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먹거리에 대한 자급자족 내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상승률 상위 제품 중 밀을 원재료로 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제분업계들이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에 따른 수출 차질 등으로 밀 가격이 상승하자 2021년 말 밀가루 제품 출고가를 평균 14%에서 16%가량 인상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자급자족률을 높여야 한다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산업의 기본 재료가 되는 국산 품종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냉전시대에 대립했었죠. 그때 러시아가 미국한테 큰 소리 못 쳤던 이유가 바로 종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 소리 칩니다. 밀 제일 수출국이 러시아입니다. 옥수수 그것도 거의 제일 수출국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는 우선 농작물 생산의 기본 재료가 되고요. 또 그 농작물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여러 가지 공업 원료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종자는 이런 모든 식물을 위주로 하는 산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자가 만일에 우리 것이 아니고 외국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 관련된 산업 전체가 예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화, 자급 이것을 외치는 것이죠.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국내 종자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되면서 유전자원의 소유권 역시 속수무책으로 넘겨지고 우리나라 종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에 대해 외국 기업에 지급한 로열티는 매년 평균 140억 원에 달할 정도. 종자 산업이 우리 먹거리와 직결되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종자의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만드는 재료의 총집합소이자 종자은행인 이곳은 농업유전자원센터입니다. 유전자원이란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하는데요. 좋은 품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특히 농업유전자원은 식량 안보 문제나 이상기후에 대비해 품종 개발의 재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이라고 하며 생명산업 시대의 핵심 자산인 농업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전자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량 안보를 위한 품종 육성의 소재뿐만 아니라 식의학의 원천 소재들로서 그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 조약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자원의 이동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전자원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100년이나 늦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유엔 국제식량기구에서 지정한 종자은행으로 세계 유전자원을 확보해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야외 재배 공간. 이 넓은 밭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양한 종류의 밀입니다. 한창 밀 유전자원의 생육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밀 자원은 세계 40개국에서 수집한 500여 자원. 이렇게 많은 자원을 시험 재배하는 이유는 유전자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양성이기 때문인데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밀 유전자원에서 수확 전 생육조사 중에 한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면에서 여기 이삭 목까지의 길이인 간장과 그리고 이삭 목에서 이삭 끝까지 이삭 길이 그리고 이 옆에 난 가락 망이라고 하거든요. 망의 여기 옆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알곡이 있는 데서 끝까지 길인 망장을 재고 있습니다. 종자 증식을 위해 밭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 작물들은 단순한 재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 검사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증식을 통한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특성 조사를 함으로써 출수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화 시기부터 생육 기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하죠. 저희 센터에 식물 유전자원이 24만 자원이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원들을 육종가들이 전부 심어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물별로 이렇게 심어보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종가들이 원하는 자원을 특정지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개의 종자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종자의 자원 검사를 진행하는 곳. 미래 농업과 식량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종자의 보존 가치 평가가 끝나면 질 좋은 종자들만 선별되죠. 이때 선별 기준은 발화율과 종자량에 따라 나뉘는데요. 발화율은 85%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종자량은 등록 기준량, 종자 크기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우수한 종자들은 종자은행에 보관되는데요. 종자의 종류와 쓰임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발화율이 85% 이상 등록 기준량 이상이 되면 중기와 장기 저장고에 각각 나눠지고요. 만약에 85% 미만이거나 등록 기준량 미만이면 중기 저장고만 입고를 합니다. 그리고 중기 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로 분양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분양 자원은 중기 저장고에서 분양을 해드리고 있고 장기 저장고는 보존 및 증식을 위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중기 저장고의 온도는 4도씨, 습도 30% 이하로 유지하는데요. 이런 조건으로 인해 30년 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벽은 3중, 바닥은 5중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규모 7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총 50만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이곳에는 현재 24만 6천여 자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종자들은 더 좋은 종자를 위한 연구용으로 향후 사용된다네요. 이 통일벼는 참 의미 있는 벼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리밥 먹는 시대였는데 1970년 중반에 허문회 박사님이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을 하면서 보리밥 먹는 시대에서 쌀밥 먹는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벼는 참 의미가 있는 자원입니다. 영하 18도인 장기 저장고는 약
25만 점 정도를 100년 동안 보존하는 곳인데요. 중기 자원이 소진되었을 때 이곳에 보관된 씨앗을 가져와 증식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항상 영하 18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기에는 힘든 상황 때문에 모든 시설이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 있죠. 이외에도 영하 196도씨의 초저온 저장고에 영구 보존하거나 고구마나 감자처럼 씨앗이 없는 유전자원은 DNA 은행에서 보관하게 되죠. 우리나라 토종자원 중 국가 핵심 자원을 보존하는 데 한 탱크당 1,200여 개 보관이 가능하죠. 뒤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자은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이 처음으로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저장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FAO GCDT에서 여기는 월드 시드 볼트라는 인증을 받게 되고 그 인증을 받은 후에 동남아의 10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10개국과 국제기구인 세계 채소센터에서 우리에게 이제 블랙박스의 형태로 자원을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 한 4,000자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이외에도 해외로 반출된 유전자원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 일본, 미국, 독일의 종자은행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5,000자원 정도를 되찾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처럼 자국의 토종 자원에 대한 주권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나고야 의정서가 체결된 후부터입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각국의 토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주는 지침을 담은 국제 협약입니다. 때문에 토종 자원을 되찾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자원에 대한 주권을 찾고자 하는 일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행이고 우리나라도 우리의 토종 자원들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토종 자원으로는 그 돌콩과 같은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돌콩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콩 품종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 우리의 자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고 못생기고 몇 안 되는 열매. 그중 제일 좋은 것 몇 개는 먹지 않고 남겨 잘 말린 뒤 다시 씨앗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안방 낡은 서랍장 속에 건너방 구석자리에 양지 바른 처마 밑에 다음 해까지 고이 간직해둡니다. 작고 느리고 볼품없지만 더 달고 맛있는 열매. 그렇게 이어온 오래된 보물들, 토종을 물려주시는 할머니들. 그렇게 지켜온 토종 씨앗은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5%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토종 씨앗은 이제 누가 받을까요? 도서관 하면 흔히 책을 대출해주는 곳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곳은 책이 아닌 씨앗을 무료로 대출해주는 곳입니다. 이름하여 바로 씨앗 도서관이죠. 네, 저희 씨앗 도서관은 일반인들에게 토종 씨앗을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듯이 대출을 해드린 다음에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채종까지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 채종된 씨앗을 다시 저희에게 반납하시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씨앗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씨앗은 모두 6,500여 점. 그런데 저마다 모양도 이름도 독특한데요. 바로 토종 씨앗입니다. 전국의 오래된 마을을 다니며 직접 공수해온 씨앗들이죠.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토종 씨앗은 할머니가 지켜온 귀한 씨앗입니다.
보면 이제 대개 씨는 대물림을 하잖아요. 그죠? 씨앗을 친정 엄마가 시집가는 딸내미한테 이렇게 씨앗 보퉁이 싸주면서 너 이거 심어서 계속 보존을 하면 네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사랑받을 거다. 이런 이제 덕담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오신 종자들. 씨앗 베개는 베고 굶어 죽어도 농부는 씨앗 베개는 베고 죽는다라는 그런 이제 말도 있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심어온 것이지 이게 토종이다라는 의미는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력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이게 토종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전해드리죠, 저희가. 우리 어머니가 지켜온 토종 씨앗은 단순한 씨앗의 의미를 넘어 우리 어머니들의 역사이자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귀중한 종자입니다. 농민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한 토종 씨앗의 명맥을 잇기 위한 씨앗 도서관은 토종 씨앗의 모종을 나눠주던 프로젝트의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맛의 근원을 찾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해주시던 그 농산물의 맛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심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물려주셨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간 날 때 이거 갖고 가서 텃밭에다 심어서 먹어라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토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씨앗은 어떻게 대출할까요? 이곳에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듯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하는 씨앗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토종 씨앗은 3가지. 반납은 대출받은 작물을 키워 수확한 후 그 씨앗에서 새로운 씨를 받아 가져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박영재 관장이 모아온 토종 씨앗은 무려 7,000여 점.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씨앗은 물론 모종 나누기 프로젝트도 진행해 왔는데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 역시 토종 씨앗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종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꼭 지켜나가야 할 것이 바로 토종 씨앗입니다. 뭔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이제 모태가 되는 그런 이제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때도 토종 자원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농가들이 심어서 좀 우수한 종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밑바탕이 되면 어느 종자 전쟁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농업 자산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해와 인접해 있는 농촌마을. 박영재 관장이 토종 단옥수수 모종을 들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다니면서 얻어온 것을 이곳 농가에 나눠주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래야 이 땅에서 토종 씨앗이 생명을 싹틔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처음 토종 씨앗을 접했던 농부들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답니다. 어떤 이는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일거리가 늘었다며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먹던 맛을 기억하며 좋아하던 농부를 만날 때면 절로 신이 난다네요. 화성시 로컬 푸드에서 시작된 토종 종자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곳 궁평리는 지난 2021년 토종 농산물 생산 마을로 지정받았는데요. 때문에 토종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을 뿐 아니라 토종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꽤나 높습니다. 저희 궁평이리 마을 같은 농가에서 토종 농가에서 내가 그게 토종인지도 모르고 대대로 심어 오시던 거를 이제 이게 토종이라는 재인식을 하게 됐고요. 이 토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씨앗을 내가 채종해서 다시 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씨앗값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게. 그다음에 이제 그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승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토종 종자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부들. 지금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사과 참외라는 토종 참외를 재배 중인데요. 못생긴 사과를 닮아 붙여졌다는 사과 참외는 그 맛과 향은 멜론과 참외의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배한 토종 농산물은 로컬 푸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죠. 우리 농산물에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농산물의 원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참외뿐 아니라 모든 그 음식들이 채소들이 지금 먹어봐도 맛도 고향이 있는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사업을 꼭 해야 되고 이 토종 씨를 우리는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토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토종은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후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말 생명 본연의 의미의 종자는 토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원두처럼 쌀도 골라 먹는 시대입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쌀은 450여 종. 하지만 대다수가 일본 품종이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1,451개의 벼 품종이 자라났습니다. 오랜 시간 한반도의 마을마다 농부의 품성과 지역 문화, 기후, 토양에 따라 다양하게 길들였던 토종 품종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와 근대 산업화를 거쳐 대량 생산에 적합한 품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이천 쌀의 원료곡이 외래 품종인 이제 추청벼나 고시가리였는데요. 이것들을 오랫동안 재배하면서 좀 품질이 떨어져서 국내 육성 품종이 해들과 알찬미로 대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6년도에 품종 개발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18년도부터 품종 대체가 진행되어서 5년 차인 22년 올해 목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총 39만 톤의 쌀이 생산됐는데요. 이 가운데 64%가 아키바레나 고시히카리 등 일본 품종입니다. 이런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국내 육성 품종 개발. 통일비어 개발 이후 순수 우리 종자가 개발되는데요. 50년 만의 성과입니다.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지던 일본 품종과 달리 키가 작아 쓰러짐에 강하고 수확량도 2배 이상 늘어났죠. 종자 주권을 우리가 이제 더 강화를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 품종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육성 품종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종자 주권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970년대 통일비어 종자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보릿고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듯 좋은 국산 종자는 농업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석유가 없으면 살기가 불편하지만 먹는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아니면 안정감을 위해서는 우리의 먹거리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 종자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종자 산업이라는 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씨앗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파프리카 종자 1g의 가격은 황금의 2배. 그래서 파프리카 종자를 골든 씨드라 부릅니다. 특히 토마토, 양파, 파프리카 등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무엇보다 국내 종자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상품 가치가 높은 종자는 금보다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종자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국산 종자와 기능성 작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가 한창인 이곳.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방울토마토에서부터 길다란 대추형 방울토마토까지 그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바로 이곳에서 10년 전 개발한 품종이라는데요. 토마토는 둥글다라는 원칙을 깼죠. 원형계 방울토마토 저희가 먹었던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그 원형계 방울토마토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하면서 저희 농민들이 그 토마토를 재배했던 거죠. 새로운 품종 토마토를 개발하면서 일단 먼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원형계였던 거를 갖다가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그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토양병, 곰팡이 내병성이 있는 품종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재배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도록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서 이후 한국 방울토마토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존 농가에서 재배하던 원형의 방울토마토는 일본에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던 상황. 이후 완전히 국산 품종 개발로 현재 90% 이상이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기존 재배 품종보다 우수한 형질의 토마토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황금 토마토라 불리는 노란색 토마토, 그리고 흑색을 입힌 흑색 토마토까지 심지어 색깔도 저마다 다른데요. 모두 이곳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수확 후에는 당도, 무게 등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내에서도 이 방울토마토가 과실이 달려있는 상태를 조사할 수 있지만 이제 따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모아놔서 또 보면은 과실들이 착색이라든지 광택 그리고 무게, 경도, 당도 등을 따로 조사함으로써 좀 더 이 토마토 계통들의 과실의 특성을 조사하기에 용이합니다. 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직접 재배를 통해 작물의 상품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국내 기업이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에 성공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농가에게 돌아갑니다. 외국의 종자를 사느라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검증된 종자 품종은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요. 부지런한 품종 개발과 신품종에 대한 꼼꼼한 검증 노력 덕분에 세계 종자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종자는 주로 한국형 종자가 현재 위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 무, 배추와 같은 한국형 종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토마토, 오이, 양배추에 주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파프리카라든가 품종에 더욱 더 개발에 주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20여 종의 고기능성 채소 6종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곳. 종자의 병충해 및 재해에 강한 기능성 종자 개발이 한창입니다. 씨앗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싹이 트고 자란 뒤 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원하는 장소에서 잘 자라는지 오랜 시간 돌보며 관찰하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건 고품질의 무병한 종자를 판매하고 어떻게 보면 농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종자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조금 더 발화가 좋고 무병한 종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또 목표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종자 발화나 병 품질 검사를 저희 회사는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의 특성상 신품종을 개발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죠. 때문에 R&D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품종의 육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매출 20%를 R&D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 중입니다. 종자의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종자 산업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농업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종자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더 많은 유전자원 확보와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시장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종자들은 발화 시험을 거친 뒤 정선 과정을 통해 최적의 무게와 모양, 크기의 상태를 지닌 것들만 엄선해서 상품으로 출고됩니다. 품질이 균일하고 발화율을 높인 우수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죠.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종자 산업. 다양한 기능성 품종을 공급하며 미래의 고부가 가치 종자 산업을 위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종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종자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종자 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씨앗에서부터 시작해 작물 생산 이후 모든 과정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자. 결국 종자 산업을 지배한다는 것은 씨앗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농자재 산업, 가공, 유통까지 모든 것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자 육종 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품종의 종자가 나오는 것, 바로 한 알의 씨앗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